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에 농노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노제 철폐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네크라소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중은 해방되었지만 민중은 행복합니까? 많은 본인들과 화가들은 민중의 삶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네크라소프,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이 이 경향을 이끌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예술 아카데미를 떠난 사실주의 화가들이 동아리를 결성하여 민중 계몽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캔버스를 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파의 미학은 베로프 작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로프는 그 시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베로프의 제자였던 네스테로포는 베로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동파의 반기를 든 젊은 화가 그룹 예술 세계파입니다. 이들은 그림에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예술 세계파는 무겁고 우울한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한 반면 사실주의 예술은 농촌과 도시민민의 삶을 반영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는 더 높은 도덕적 이유가 있다. 물론 자신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옹호하며 쓴 편지입니다. 피오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소설 죄와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썼습니다. 오늘 초상화는 도스토옙스키가 아내인 안나와 유럽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려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작가일기라는 월간지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소설 악령을 집필 중이었고 처음으로 이 작품을 자비 출판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러시아로 돌아와 새 사업을 펼치려 하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이런 와중에 있던 도스토옙스키를 베로프가 직접 관찰하며 그린 것입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사회주의 서클에 참여하여 반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도스토옙스키. 마지막 순간에 시베리아 노동형으로 감형되어 8년 옥살이를 하고 돌아온 도스토옙스키. 과연 도스토옙스키 인생 역정을 베로프는 온전히 초상화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초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초상화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그 어떤 글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화가는 작가의 얼굴에 집중했습니다. 회청색 반점들, 움푹 파인 눈꺼풀, 뚜렷한 광대뼈, 고르지 않은 안색, 역경과 질병이 작가의 신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마치 시베리아의 새 찬바람을 아직까지 막고 있는 죄수의 모습 같습니다. 크람스코이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음장같이 고통받는 얼굴이다. 도스토옙스키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묘사되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낡고 헐렁한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백하고 칙칙한 얼굴은 미소를 모릅니다. 움츠러든 가슴과 굽은 어깨는 병세가 완연합니다. 허약한 자세와 무릎에 모은 깍지 낀 두 손은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손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정맥은 긴장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베로프는 작가의 외모를 보기 좋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속을 들여다보는 작가의 남다른 모습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화가는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관심이 그 내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팔은 무릎 위에 교차되어 그의 고립과 몰입을 더욱 강조합니다. 초상화는 부드러운 회갈색 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배경은 깊이감을 주면서 인물과 대비되어 작가의 외모를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크람스코이의 광야의 그리스도에서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공교롭게도 제작 연도가 같습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참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뇌하는 성각자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베로프의 작품을 러시아 초상화 중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작가의 아내 안나 스니트기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초상화 제작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1872년 겨울에 화상 트레치아코프가
베로프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로프는 모스크바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내려와 일주일간 도스토옙스키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베로프는 도스토옙스키와 대화를 나누며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듣고 그의 얼굴과 자세를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도스토옙스키만의 독특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몰입한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창작 순간을 초상화에 담았다. 안나는 회고록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습니다. 나는 퓨오도르 미하일로비치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그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떠오른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마치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빠져나오곤 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안나 스니티키나가 이 초상화에 대한 감상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예술가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사후에 만들어지는 동상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있는 발샤야 모스코프스카야 거리의 동상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죄아벌 무대가 있는 스톨야르니 골목의 동상입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동상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질투하고 돈에 쪼들리고 이로 인해 방랑하고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병들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자식과 아내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고뇌하는 지식인, 애통하는 예언자, 고독한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설 죄와벌 무대 중 하나인 라스콜니코프 하숙집에 설치된 도스토옙스키 동상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지역 주민들의 비극적 운명은 도스토옙스키로 하여금 전 인류를 향한 격정적 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인류 보편의 선에 대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로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여 대작가를 위한 불멸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